흑수저 영화 주인공들의 19, 18입니다. 아주 그냥 오늘 아주 난리 났네요. 지하 한반수네, 지하 한반수. 예, 예. 기운이 훅 빠지는데. 네. 현재 추저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로 꼽히는 미국 프로풋볼.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포츠인 만큼 프로풋볼 팀은 총 32개로요. 구단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32명뿐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룬 32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입양아 출신의 한국 여성 킴 페굴라 씨인데요.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놀랍다. 그녀는 1969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채 서울의 한 파출소에 버려져 있던 아이였습니다. 5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입양되며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평범했던 그녀의 인생은 대학 졸업 후 1991년 작은 천연 가스 회사였던 이스트리소땡에 입사해 회사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테리 페굴라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킴 페굴라는 스포츠 팀의 구단주가 되는 것이 남편 테리의 오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잘 나갔던 천연 가스 회사를 과감히 매각을 해버리고 2014년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프로 미식 축구팀 버팔로 빌즈를 14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에 사들여 프로풋볼팀의 공동 구단주라는 오랜 꿈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버팔로 빌즈를 사들일 때 경쟁자가 또 어마무시한 상대였습니다. 누구였어요? 공화당 대선 주자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당시 또 경쟁자였고요. 락스타 유명한 본조비도 본조비. 입찰에 같이 참가를 했던 겁니다. 관조비. 킴 페굴라는 한인 여성 최초의 미국 풋볼 구단주로서 남성이 주도한 이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팀의 우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킴 페굴라가 구단주라는 꿈을 이루며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면요. 하나, 둘, 셋, 넷. 내 나이가 어때서 마음 좋다. 치어리딩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무려 40이라는 나이에 미국 프로풋볼팀 치어리더라는 꿈을 이루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성을 직접 치어리더가 됐다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로라 비크마니스라는 여성인데요. 여느 엄마들처럼 우리 남편, 아이들을 챙기느라 자신을 잊고 살다가요. 남편이 젊은 여성과 바람이 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뒤에 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생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미국 프로풋볼팀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벵골스의 치어리더로요. 늦깎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펼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딸뻘의 경쟁자들 틈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면서 결국 그녀의 나이 40, 치어리더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로라 비크마니스의 도전이 더욱 위대한 이유는 발레, 힙합, 재즈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마스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꿈을 이뤘기 때문이죠. 멋있다. 치어리더 도전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도 당당한 치어리더의 모습으로 경기장을 누비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자, 참고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호빗, 섹스앤시티 등의 유명 작품을 제작한 유명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 치어리더를 한 이 비크마니스 인생을 영화로 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뭐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도전해보고 싶고 요즘에 사실은 제가 노래 탄생이라는 프로를 또 이제 TVN에서 맡게 돼가지고 했는데 악기를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난 하는 악기가 하나도 없어. 아 진짜? 리코더도 뭐 겨우 부르고요. 우쿨렐레 뭐 한다르지 않았어요? 그 우쿨렐레를 하림 씨가 추천하더라고요. 네. 정말 작은 도전이지만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악기를 하나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I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뭐 도전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도 악기 욕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옛날부터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할 줄 아는데 뭐 엄청나네. 피아노를 정말 한번 진짜 리차드 클레이더만이나 유키 구라모토 같이 한번 진짜 멋지고 멋지게 정말 옛날 풍미했던 요즘에도 최고긴 합니다만 예. 우리 시절에 테이프로 들었던 그렇죠. 결국 이제 메디테이션. 결혼식장에 문이 열리를 캐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특종 발표 전에 일단 그림을 보시죠. 이쁜데요? 일본 건가? 예. 진짜 약간 일본 느낌. 일본풍이 느껴지시나요? 자, 근데 이 그림의 풍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 뭐 비밀이 있다고요? 저 그림들은 모두 일본의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고토부키 시로 작가의 작품이고요. 자, 일본, 우리나라는 물론 북미 지역까지 발매된 럼블로즈라는 유명한 격투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캐릭터 작화를 맡으며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그림체로 전 세계의 매니아를 거느린 정상급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보신 그림은요, 모두 손이 아닌 이
입으로 그린 장. 무슨 화가구나. 정확히 짚으셨어요. 입으로 이렇게. 어우, 저걸 저렇게 그렸다고요? 자, 고토부키 시로는요. 대학생이던 1991년 그만 오토바이 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은 후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절망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에게 담당 의사가 재활 치료의 일환으로 그림 공부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는 입에 태블릿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섬세하게 나오지? 자, 보시면 한 획 그리고 또 그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 일러스트레이터의 약 3배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한 장에 약 20시간 걸리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완성된 이 그림도 무려 22시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6월 15일 그의 SNS에 슬픈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 고토부키 시로 작가가 갑작스런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이고. 장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고토부키 시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장애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었습니다. 뇌성마비를 극복한 연 1억 판매왕입니다. 1989년 미국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마을에 나타난 한 남자. 이 남자가 미국 전역을 뭉클하게 만든 사연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생후 1년 만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빌 포터. 그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2다리와 왼손 엄지와 검지뿐. 말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언어장애까지 갖고 있었는데요. 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차례 취직을 시도했지만요. 장애가 걸림돌이 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시리에 빠진 아들에게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포기하든 다시 도전하든 선택은 너의 몫이라고 말이죠. 빌 포터는 다시 힘을 얻고 생활용품 회사 왓킨 땡의 영업사원으로 취업문을 두드립니다.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결국 영업사원들이 다섯거리던 빈민촌을 업무지로 할당을 받고요. 겨우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신체 장애와 어눌한 발음 탓에 얘기하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구걸하는 거짓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I don't need charity. 또 그에게 늘 든든한 조력자였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손수 샌드위치를 싸줬는데요. 빌 포터는 이 샌드위치를 볼 때마다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샌드위치 앞면에는 인내, 뒷면에는 끝까지 인내하기라고 케첩으로 격려 메시지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성하지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매일 8시간 15km를 걷고 100여 곳 이상을 방문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늘 그를 문전박대했던 이들이 서서히 그의 모습에 감명을 받게 됐고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24년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한 빌 포터. 결국 단골 고객만 500여 명. 방문 판매 업무를 시작한 지 35년 만인 1989년엔 하나로 약 1억 원가량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왓킨 땡의 올해 판매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생활용품 업체 왓킨 땡에선 장애를 극복하고 판매왕이 된 빌 포터가 이룩한 영업 실적은 여전히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요. 장애를 극복한 빌 포터 씨도 대단하지만 그 뒤에 강인하고 긍정적인 힘을 심어줬던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단사를 꿈꾸던 27살의 프랑스 청년 조르주 파리는요. 1960년 미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전재산 4,000달러 약 442만 원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는 그의 전재산 4,000달러를 몽땅 갖고 잠적을 하고 맙니다. 영어는커녕 돈 한 푼 없이 순식간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 조르주 드 파리. 그는 백악관 근처의 주차장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약 6개월간 구걸을 하고 또 쓰레기로 끼니를 때우고 반복하던 그에게 첫 번째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연히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만나 그의 양복점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 당시 돈으로 주급 70달러, 약 7만 원가량을 받고 오직 일에만 몰두합니다. 결국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양복점을 차리게 된 조르주 드 파리. 그런데 그에게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1969년 한 식당에서 옆 손님의 옷에 그만 음료를 쏟고 만 거예요.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아, 죄송한데 이쪽에 쏟아서. 아 뭐야 이게? 쏟았는데 아니, 아 뭐야 이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가게에 오시면은 제 새 양복을 좀 맞춰드리겠습니다. 새 걸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자신의 가게에 명함을 건넨 조르주드 파리. 뭐야. 그런데 그 봉변을 당한 이는 다름 아닌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이었던 오토 패스먼이었습니다. 이름이 오토패스라 되게 네. 자동으로 가신 거잖아요. 제 기사의 감동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그가 맞춰준 양복에 대만족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미국의 여러 의원들이 조르주드 파리의 양복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객들 중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도 있었던 겁니다.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 서거한 뒤 부통령 린든 존슨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을 따라 백악관 재단사가 된 것이죠. 대박이다. 약 52년 동안 무려 9명의 미국 대통령의 재단사가 됩니다. 늘 작은 레이스부터 버튼 하나까지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 만들며 고객을 대했던 조르주드 파리는요. 지난해 9월 81세를 일기로 뇌종양으로 숨을 거두기 2달 전까지도 양복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남자의 성공을 단순히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의 절절한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 행운이 따랐을까요? 홈리스 NFL의 주요 기대다. 2009년 5년간 무려 1,38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고 미국 미식축구 리그에서 데뷔한 NFL의 살아있는 전설 마이클 오어. 1986년 미국 남부에 있는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부터 고달픈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생 당시 아버지는 이미 교도소에서 돌아가신 뒤였고요.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서 아들을 내팽개치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또래에 비해 건장한 체격과 남다른 운동신경을 눈여겨본 미식축구 코치에 의해 미식축구팀이 있는 상류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로 삶이 전환되는가 싶었지만 뜻밖의 성적 미달로 운동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설상가상 그를 돌봐주던 위탁 가정에서조차 머물 수 없게 된 마이클은 홈리스가 되고 맙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11월의 어느 날 밤 마이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잠을 청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근처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마주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이클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시 약 80여 개의 패스트푸드점을 소유한 멤피스 지역의 여성 부호 리엔 투이였습니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마이클을 만나게 된 리엔 가족은 그가 18세가 되던 2004년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쳐 마이클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이클의 새로운 가족은 그가 미식축구에 수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그 재능을 팍팍 밀어주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먼저 학업 성적을 올려 좋아하는 미식축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개인 교사를 고용합니다. 또 마이클의 포지션은 오펜시브 태클로 상대 수비수로부터 자신의 팀 공격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일 힘든 건데, 저거. 193cm의 거구에 험악한 외모와는 달리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호 본능이 몸에 배어 있었던 순둥이 마이클은 상대 팀과의 1대1 매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엔은 그런 마이클이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언을 합니다. This team is your family, Michael. You have to protect them from those guys, okay? Listen. 리엔의 충고를 새겨 들은 마이클은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철벽 수비의 귀재로 미식 축구계 철벽남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에는 NFL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소속으로 미식 축구 선수로서 날개를 펴게 됩니다. 2013년에는 NFL 결승전인 슈퍼볼에 출전해 팀에게 우승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캐롤라이나 팬서스 소속으로 지금까지도 NFL에서 정상급 선수로 활약하며 인생 역전 신화를 계속해서 써내렸다고 합니다. 노벨상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현재 성적으로는 매우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생물의 간단한 암기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지경이니 과학자가 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자, 과학자가 되겠다는 학생의 꿈에 쾅쾅쾅 사망 선고를 내린 이 성적표. 바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영국의 존 거든 교수의 15살 시절 받았던 성적표인데요. 학창 시절 존 거든 교수의 생물과학 성적은 전교생 250명 중 바로 250등. 한마디로 전교 꼴찌였던 겁니다. 저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당시 제출했던 리포트는 50점 만점에 고작 2점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대학을 진학할 때 과학자의 꿈을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동물학과의 지원자가 미달이었고 그렇게 존 거든 교수는 운명적으로 동물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미달로 들어갔군요. 네. 그때부터 그는 선생님의 말씀이 아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60년대 개구리 복제 실험을 통해 과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죠.
1996년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류인 독지양 돌리.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게 바로 존 거든 교수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대박. 이후 핵 이식과 복제 분야의 개척자로 인정받아 2009년 엘버트 레스커 기초의학 연구상을 거쳐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으며 명실상부 20대 최고의 과학자가 된 존 거든 교수. 현재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캠브리지 대학 거든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는 학창 시절 받았던 꼴찌 성적표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있네요. 정말 드라마틱하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용기를 주는 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어떤 기사가 1위를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내가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한 분씩 이렇게 좀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청자 롤모델. 네. 육상의 전설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볼트. 그래도 우사인 볼트. 전설이면 조금 은퇴한 선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칼루이스. 자, 이 선수들이 활약하기 한참 전에 말이죠. 이미 올림픽 육상을 정복한 히틀러를 굴복시킨 남자 제시 오원스입니다. 1913년 당시 미국 노예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여전히 가난과 차별에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오원스는 이런 현실에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요.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육상 유망주로 떠올라 무려 28개 대학에서 장학금 제의가 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올림픽 전해인 1935년 미국의 국내 육상대회에서 하루 동안 무려 4번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지금의 볼트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신기록을 세운 신화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올림픽 출전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흑인 단체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쇼로 여겨졌는데 만약에 오원스가 이 올림픽에서 진다면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흑인 전체 패배로 인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천신만고 끝에 올림픽에 참가한 오원스는 100m를 10초 03, 200m를 20초 07에 해치우는 기록을 세우며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멀리뛰기에서도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또 마지막 400m 계주에서까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최초 단거리 4관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올림픽 이후에 진정한 영웅적 면모를 드러냈는데요. 바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자서전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제시 오원스 재단을 만들어 다양한 인종의 어린이들이 잠재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며 늘 앞장서 인종차별 철폐를 외쳤다고 합니다. The competition was grand, and we're very glad to come out on top. Thank you very kindly. 오디션에서 800번 떨어진 배우. 당신은 너무 평범하다며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진 배우가 있습니다. 깎아놓은 듯한 미남들이 넘치는 할리우드에서 큰 개성 없이 흐릿한 인상의 그는 주목을 받기 힘든 배우였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10년 넘게 바텐더, 요리사, 페인트공 같은 일을 하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 본 오디션만 무려 800번이었다고 합니다. 이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배우는 바로 어벤져스의 헐크, 또 비긴 어게인으로 잘 알려진 배우 마크 러팔로의 얘기입니다. 연극 이것이 우리의 청춘에서 실제 같은 페인 연기로 마치 젊은 시절의 말론 브란도 같다는 찬사를 받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식스센스, 사인 등을 연출한 나이트 샤말란 감독 영화에 캐스팅되는 등 승승가도를 달릴 것만 같았던 마크 러팔로. 그런데 캐스팅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뇌 종양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그에게는 정말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결국 마크 러팔로는 첫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귀의 청력을 모두 잃고 말았네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더 있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배우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안면 마비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7.8개의 끈기를 가진 마크 러팔로는 장장 6개월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며 지금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불행의 연속이었던 역대급 역경을 수차례 맞이하면서도 끝내 꿈을 놓지 않은 마크 러팔로. 그 인생은 정말 그의 영화만큼이나 전 세계 수많은 팬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를 취재하면서 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10번씩 시도했다. 부위에 처음 나온 건 저희 프로그램 20번 하면서 그러게. 처음 보는 일인데. 기사 좋은데요, 오늘? 오늘 괜찮아요.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40세 이하 경영인 40명 중 1인
세상을 바꿀 여성 패션업계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칭한 사업가, 그리고 또 지난해 개봉한 영화 인턴에서 앤 해서웨이가 캐릭터 연기의 롤 모델로 삼은 인물, 바로 패션 온라인 쇼핑몰 네스티땡의 CEO 소피아 아모루소를 칭하는 소식입니다. 개인 온라인 쇼핑몰을 1,000억대 매출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알려진 그녀의 개인 자산만 약 2억 8천만 달러. 소피아 아모루소는 올해 겨우 32살입니다. 대박. 금수저도 아닌 그녀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비결 궁금하시죠?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설상가상으로 주의력 결핍증과 우울증으로 고등학교까지 자퇴하게 됩니다. 이후 쓰레기통을 뒤져 남이 버린 음식을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고요. 도둑질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소피아 아모루소는 22살 무렵 사람들이 경매 사이트 이베땡에서 중고 물품 사고 파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일할 수 있겠다. 나만 하면 셀럽이네.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비록 처음 올린 상품은 자신이 훔친 책이었지만 곧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구제옷을 좋아해 싸고 질 좋은 구제옷 판매처를 훤히 꿰고 있던 소피아 아모루소는 곧 첫 해 매출 7만 달러, 한화 약 7,600만 원을 올릴 정도로 이베땡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판매자가 됩니다. 하지만 경쟁 판매자들이 가짜 빈티지 옷을 판다, 자기가 자신의 경매에 입찰해 가격을 올린다 등의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기껏 자리를 잡은 이베땡에서 쫓겨나게 된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온라인 쇼핑몰 네스티땡을 설립한 거죠. 그녀의 쇼핑몰에 미국의 10대 소녀들이 열광했고요. 그 결과 2011년에 2,400만 달러, 2012년에는 4배 증가한 1억 달러, 약 1,090억 원이라는 연 매출을 올리며 2014년 LA에 1,400평 규모의 본사와 350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인생 역전이다. 시작은 미비했지만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이룬 소피아 아모루소.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거리낌 없이 밝히며 이런 말을 덧붙인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공으로 향한 길이 학위를 따고 일자리를 찾는 것 같이 좁은 직선로만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싶어서다. 슬슬 자리 찾아가고요. 하나는 19일 거고요. 예, 반전은 없습니다. 이거 참 여유 있었던 게 네. 금방 없어지네요. 네.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시작했어요. 2009년 치료용 부목을 만드는 공장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쉴 새 없이 짐을 나르는 2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종일 고된 노동으로 피곤에 찌든 청년은 퇴근 시간만 되면 쌩하니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청년의 진짜 본업은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본업은 공장 일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환호도 없고요. 스포트라이트도 없고요. 그런 축구장에서 일주일에 약 5만 원의 출전 수당을 받는 잉글랜드 8부 리그의 아마추어 선수. 이게 청년의 진짜 직업이자 미래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뒤 영국 신문의 스포츠면은 한 남자의 이름으로 연일 화제가 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 레스터시티의 돌풍을 이끈 톱플레이어! 영화보다 극적인 인생 역전의 주인공! 이렇게 영국 축구를 뒤흔든 라이징 슈퍼스타. 그가 바로 낮에는 공장 노동자로 밤에는 축구 선수로 투잡을 뛰었던 청년 제이미 바디였습니다. 가능합니까? 2002년 유소년 선수로 처음 축구계에 발을 디딘 제이미 바디는 이후 2007년부터 잉글랜드 8부 리그인 아마추어 팀 스톡스 브리지 파크 스틸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요. 이런 제이미 바디의 가능성을 알아본 레스터 시티는 2012년 약 100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17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제시하며 제이미 바디를 2부 리그로 끌어올립니다. 우와. 프로리그로 이적한 제이미 바디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화려한 기록을 줄줄이 남기게 됩니다. 2013-2014 시즌에서는 16골을 터뜨려 2부 리그였던 팀을 프리미어 리그로 이끌고요. 그래서 올라온 2015-2016 시즌에서는 무려 11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면서 이는 프리미어 리그 최다 연속골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됐습니다. 우와. 이런 제이미 바디의 전천후 활약 덕분에 레스터 시티는 창단 132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통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선수의 최종 꿈인 국가대표로까지 발탁되며 끝나지 않는 인생 역전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축구장에서 오로지 꿈만 보고 달린 그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조만간 영화화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도요, 제이미 바디처럼 꿈을 현실로 만든 동화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1986년 태국 푸켓 근처에 위치한 작은 수상마을 파니섬 아이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창 뛰어놀고 싶었던 아이들은 우리도 축구팀을 만들자라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주인은 온통 바다뿐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좌절하기는커녕 직접 축구장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들어서요. 근처에 있는 버려진 뗏목부터 조그마한 나무 조각까지 보이는 대로 가져다가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축구장을 바다 위에 띄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아이들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습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요. 미끄럽고 젖은 나무 판자 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연습에 매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국 내에서 진행되는 토너먼트 경기 소식을 듣게 된 아이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평가해보기 위해 경기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경기 당일 아이들은 드디어 나무 판자가 아닌 진짜 축구장 위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작은 골대로만 연습을 해온 터라 축구장에 큰 골대에 공을 넣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고요. 최종 결승전을 할 때는 비까지 내려서 다른 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수상마을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맨발로 연습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 결과 팀 결성 이후 첫 번째 토너먼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준우승에 오른 태국 수상마을 아이들. 이후 파니섬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단연 축구가 됐고요. 마을에는 아이들을 위해 못이 박히지 않은 진짜 축구장까지 완비하며 온 마을이 파니 FC를 서포터하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태국 내 최고의 청소년 축구팀이 된 파니 FC.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운이 아닌 꿈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 대단하네요. 예. 대단하죠? 근데 이게 뭐 발상을 긍정적으로 해서 그렇지 저 골키퍼 입장에서는 너무 골대가 넓어져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을까. 또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사실 어. 저 축구장이 뻥뻥 날리면은 굉장히 그 관계 애매해지거든요. 무서워 이씨. 바다에 공이 빠져가지고. 아, 그렇겠네. 수상마을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불가능한 가능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최고 갑부의 반전권. 아 끝났죠 지금. 예, 맞아요. 꼴찌입니다. 예. 자, 지난 2012년 당시 개인 자산 800억 위안, 중국 최고 갑부 1위에 뽑힌 적이 있는 사람. 바로 중국 최대 음료 기업 하하하 그룹의 회장 쭝칭허우입니다. 쭝칭허우 씨는 중국 저장성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수입에만 의존해 근근히 살아가야 했던 집안 형편 탓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자, 그의 첫 일터는 저장성 저우산의 한 농장에서 소금을 캐고 운반하는 것. 이렇게 염전소금 채취 임무를 시작으로 무려 15년 동안 시골의 농장을 전전하며 육체 노동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40살이 될 때까지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간 쭝칭허우. 하지만 그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오쩌둥 선집을 여러 번 계속해서 읽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훗날 기업 경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자, 그러다 1987년 42살이었던 쭝칭허우는 은행에서 14만 위안, 당시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아이스크림과 학용품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을 열었는데요. 이것이 쭝칭허우의 첫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와 매점 아저씨가 된 그는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지 않고 간식을 많이 먹는다는 점을 포착했는데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며 부모들에게 어린이 건강 음료를 팔면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내 1989년 항저우에 음료 공장을 세워 어린이 건강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대박을 치면서 출시 첫 해 우리 돈 약 8억 1천만 원에서 이듬해는 약 44억 6천만 원으로 매출이 급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예리한 사업적 안테나로 대박 아이템들을 포착해내 하하하를 중국 국민 음료회사로 일으켜 세운 쭝칭허우. 현재 그의 그룹은 생수, 음료부터 건강식품, 또 아동복까지 10가지 분야에서 150여 개가 넘는 제품을 출시하고 자회사 무려 170개, 아유 전체 직원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네. 자, 그는 자신이 이러한 성공에 대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어린 시절 고생을 견디는 습관을 길렀던 것이다 라며 힘겨웠던 젊은 시절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월드비전의 장학금을 후원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 소녀는 몇십 년 후 형 사미 모랄레스와 함께 과테말라의 코미디언으로 데뷔하게 된 것인데요. 모랄스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정치 풍자 개그를 선보여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약 20년간 정치 풍자 쇼를 진행하다 보니 지미는 진짜 과테말라의 부패한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2011년 믹스코 시장 선거 출마, 2013년 국민통합전선당 사무총장 역임 등 서서히 정치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2015년에는 국민통합전선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되는데요. 지미 모랄레스가 후보로 나선 것을 본 국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기성정치 엘리트들의 부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과테말라의 유권자들은 오히려 정치 경험이 없는 지미에게 표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웃겨왔다.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울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성 정치인들의 부패 사건으로 상심이 컸을 국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결선 투표 끝에 7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과테말라의 제37대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는 지미 모랄레스. 진정한 인생 역전의 사나이지 않을까요? 대단한 게 그래도 국민을 웃겼던 분들이 진짜로 생활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감동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언컨대 내가 본 최고의 상고 신청서 중 하나다. 당대 최고의 법조인으로부터 이러한 극찬을 받은 사람.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였습니다. 1997년 미국 중북부의 네브라스카주 23살의 청년 숀 호프드. 그는 친구와 함께 5곳의 은행을 터는 강도가 됩니다. 결국 12년여의 실형을 선고받아 연방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죠. 그런데 이 교도소 안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감옥 내 도서관에서 노역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판례를 비평하거나 풀이한 판례 평석이 있었고 그걸 하나 둘 읽기 시작하다가 4천여 건의 판례 평석을 읽게 된 거죠. 영화다. 로와 로우도 구분 못하고 기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몰랐던 숀 호프드가 점점 법에 매료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같은 감옥의 수감자였던 존 펠러로부터 연방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 신청서를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고 신청서가 연방 대법원에 채택돼 정식 심리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매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 쌓여있는 상고 신청서가 약 7, 8천여 건. 이 중 대법원이 선별해 정식 판결을 내리는 비율이 1% 내외로 알려져 있으니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대단하다. 결국 대법관 만장일치로 승소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야말로 감옥 안 변호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한 후 제니스 로저스 브라운 판사의 재판 연구원으로 정식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인생 대역전극을 이루며 다른 수감자들에게 큰 희망을 준 숀 호브드. 그는 앞으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살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영화다. 대단하죠? 미국에서 숀 호브드의 자서전인 로우맨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MBC에서 인기 드라마였던 로우 앤 오더의 연장선상으로 숀 호브드의 이야기를 다룬 법정 드라마 로우맨을 준비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배트맨, 슈퍼맨 여러 맨이 있지만 로우맨. 멋진 맨이네요. 로우맨. 얼쑤! 확정이네. 확정이야. 확정이구나. 예! 충격이다. 자, 열심히 하세요. 뭐큰 차이 없네 이건 좀. 단독 꼴찌 좀 조용히 해주시고. 꼴찌가 말이 많아. 아, 지금 이제 일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많아. 나 여기서 맡고 온 사람한테 제대로 한번 찔렀네. 아, 그거 이렇게 말이 많아요.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여기에는 오바마 대통령, 마크 저커버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이름을 올린 유일한 한국계 인사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 푸드트럭의 대부, 한국계 셰프 로이 최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유명한 분이죠. 지난해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영화 아메리칸 셰프. 이 영화가 바로 로이 최 셰프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로이 최 셰프.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서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그는 21~22살 무렵에는 도박의 늪에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요리쇼 프로그램 Essence of Amarillo를 보게 됐고요. 그때부터 그는 요리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1996년에는 요리계의 하버드라 불리는 뉴욕 CIA에 입학해 유명 레스토랑의 요리사로 일하며 탄탄한 실력을 쌓아갔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며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하지만 그때 그는 처음 자신을 일으켜줬던 요리를 통해 또다시 재기를 꿈꿉니다. 푸드 트럭을 끌고 다니며 한국 음식인 김치와 불고기를 멕시코 음식 타코에 접목한 한국식 타코를 $2에 팔기 시작한 건데요. 짹짹이 사용자들이 저렴하면서 퀄러티 있는 맛의 타코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이를 널리 퍼뜨렸고요.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로이체 셰프가 첫 해번 매출이 $200만, 우리 돈으로 22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00원씩 팔아가지고. 이 덕분에 2016년 미국 음식 전문지 푸드앤와인의 최고의 신인 요리사로 선정, 뉴욕타임스, CNN 등 주요 언론이 주목하는 유명 인사로 등극해 미국의 푸드트럭 열풍을 불러일으킨 로이체 셰프. 그의 삶을 변화시킨 요리로 지금은 그가 요리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 멋있다. 정말 자랑스럽죠. 예. 그죠? 페이지 줍던 소녀 국민 여동생 되다. 인생 역전 연결고리 피아노.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 진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쓴 이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폴 포츠가 있다면 필리핀에는 이 소녀가 있습니다. 영국에 폴 포츠가 있다면 필리핀에는 이 소녀가 있습니다. 더 보이스 키즈 필리핀 첫 시즌 최종 우승. 너튜브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60만 뷰 돌파. 지난 2년간 발표한 노래만 15곡. 자국 필리핀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연 가수. 이 모든 것은 필리핀의 11살 소녀 라이카 게이라노드가 세운 기록입니다. 알죠.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 가난한 어부였던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8남매가 학교는커녕 당장 끼니거리도 없어서요. 어린 소녀 라이카가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주워 내다 파는 일까지 했는데요. 어느 날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를 받게 된 거죠. 얼마나 잘 부를까? 아, 네. 한 명 돌아왔고요. 오히려. 오, R&B를 이렇게 첫 등장부터 오디션장 전체를 술렁이게 만든 소녀 라이카. 이후 무대마다 큰 화제를 일으키며 마침내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결국 라이카는 순식간에 필리핀의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 지금까지 꾸준히 음반을 발매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이 의도치 않게 인생을 바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1등일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두 번째 기사입니다. 어. 바로 노숙인이었던 51살의 도널드 굴드입니다. 지금 피아노를 치신 저분이죠. 잘하시는데요? 이야. 대단히 수준급 아닌가요? 사실 도널드는 평범한 가정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한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록금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사랑하는 음악을 포기합니다. 여기에 삶을 비관한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아이고. 아내가 죽은 후 어린 아들까지 보호시설에 맡겨야 했던 도널드는 인생을 포기한 채 무려 7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도널드가 살던 길거리에 주인 없는 피아노가 놓이게 된 거죠. 피아노를 본 도널드는 즉흥 연주를 합니다. 그의 연주에 감탄한 시민들은 급기야 그를 촬영해 너튜브에까지 올리게 되는데요. 단 이틀 만에 무려 250만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됩니다. 우연히 찍힌 영상 하나로 하루아침에 너튜브 스타가 된 도널드 굴드. 7년간의 노숙인 생활을 접고요. 인근 레스토랑에 피아니스트로 당당히 취업을 했고요. 그의 연주 영상을 본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해 포기했던 음악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7.8기 영화 라라랜드 탄생. 2015년 공포 영화도 아닌 거죠.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고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했던 영화 위플래시. 2016년 최고의 뮤지컬 로맨스 영화로 꼽히는 라라랜드까지 단 2편의 영화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마음속에 넘버원으로 자리 잡은 다미엔 샤젤 감독.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자주 재즈를 연주했던 아버지 덕분에 그는 자연스럽게 재즈 음악을 접했는데요. 그러면서 10살 때부터 드럼 스틱을 잡고 재즈 드러머에 대한 꿈을 키웠고요. 그 꿈은 쭉 이어져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내 스튜디오 밴드에서 재즈 드러머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대학 진학을 앞둔 다미에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만 키워오던 또 다른 꿈이 꿈틀대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영화 제작에 대한 꿈이었죠. 그래, 음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음악가가 아닌 영화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버드대 재학 시절이던 2006년 위플래시보다 라라랜드의 시나리오를 먼저 완성을 했고요. 시나리오 완성 직후 할리우드에서 영화 라라랜드 제작자를 물색한 다미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름이 없는 신인이었던 다미엔의 시나리오에 선뜻 손을 내미는 영화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냉정한 현실과 직면한 다미엔은 라라랜드는 잠시 내려두고 학창시절 재즈밴드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위플래시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먼저 맛보기로 주요 장면만 살려 완성한 단편 위플래시가 2013년 썬댄스 영화제 단편 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면서 결국 제작 투자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때 받은 투자로 다시 제작한 장편 위플래시가 바로 다음 해인 2014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관객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룸과 동시에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드디어 다미엔이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던 라라랜드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작된 라라랜드가 제74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전무후무한 7관왕을 달성했고요. 지난 2월 12일 제70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관왕, 2월 26일에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감독상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하는 등 지금까지도 라라랜드 신드롬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This is a huge confluence of luck. 다리 대신 날개를 얻은 남자.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올라 쉴 새 없이 회전을 반복하는 아찔한 고개 비행. 이 굉장한 고개 비행을 펼치는 주인공은 바로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 최영재 씨입니다. 교푸시구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분이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 쭉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온 분이라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에 관심은 많았지만 몸이 불편했던 그는 비행사가 될 거란 생각은 꿈을 꿀 수도 품을 수도 없었는데요. 어느 날 양팔이 아닌 2발로 핸들을 잡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세계 최초의 양팔 없는 비행기 조종사 제시카 콕스. 그녀의 모습을 본 후에 50대의 늦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일럿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는 지인으로부터 미국의 비영리 재단 에이블 플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이블 플라이트는 1년에 한 번 5명에서 6명가량 소수의 장애인을 선발해 비행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요. 그에게 비행사의 꿈을 심어준 제시카 콕스 역시 이곳에서 처음 비행 훈련을 받았었죠.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저는 파일럿이 되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에세이를 작성해 신청서를 보냈고요. 마침내 2013년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에이블 플라이트 학생으로 선발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그렇게 6주간 퍼듀 대학교 항공과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게 된 그. 퍼듀 대학교 기억나시죠? 엄청난. 예전에 그 아이빌리그 멱살 잡는 레알 명문대. 우주공학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야, 역시 잘 기억해. 오기자 역시 제 책이에요. 막 튀어나와. 아유, 저건 이런 뭐 건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퍼듀대학교. 하지만 비행사가 되기 위한 훈련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이론 필기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매일 지상 교육을 받아야 했던 건 물론이고요. 총 40시간의 비행과 4-5시간의 솔로 비행을 이수해야 했고요. 강도 높은 모든 훈련을 끝까지 이수한 후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이야, 멋있다. 그렇게 한인 장애인 최초로 파일럿이 된 최영재 씨. 장애인도 고개 비행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상시 중력 가속도의 약 4배에 달하는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고개 비행에까지 도전. 이를 멋지게 성공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길에서 운명을 바꾸는 자. 아버지를 잃고 새아버지, 엄마, 또 3명의 누나와 함께 살아가던 크리스 가드너. 하지만 불행하게도 새아버지는 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가 6살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지 못한 크리스 가드너의 어머니는 남편이 있던 집에 불을 질렀고요. 이 일로 그의 어머니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태어난 것부터 실패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는 결혼 후 샌프란시스코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기 세일즈맨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료기를 팔기 위해 매일같이 20km를 걷고 또 걸었지만 의료기는 좀처럼 팔리지 않았고요. 가난에 지친 그의 아내는 어린 아들만을 남기고 집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후 집세마저 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어린 아들과 길거리로 쫓겨나죠. 결국 밤마다 3살배기 아들을 재울 노숙자 쉼터를 찾아 헤매야 했고요. 이런 노숙 생활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요.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던 나날을 보내던 중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빨간색 페라땡을 주차하는 남자에게 눈길이 멈춘 크리스 가드너.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차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I got two questions for you. What do you do and how do you do it? 그의 물음에 남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m a stockbroker. Stockbroker. Oh. Had to get with numbers and good with people. That's it. 이 만남으로 인생의 목표가 생긴 크리스 가드너. 밤이 새도록 주식책을 보고 또 봤고요. 낮에는 주식 중개인 인턴십 회사에 취직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가던 어느 날 마침내 그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건데요. 이 회사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으며 열심히 일한 가드너는 1987년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건 투자사 가드너 리치 앤 컴퍼니를 설립했고요. 현재 그가 보유한 자산은 2012년 기준 약 6천만 달러, 한화 약 68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로 인생 역전을 이룬 그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When you get up, that's life reimagined. 어떤 축구 감독의 은밀한 과거. 자, 유럽 4개국 4개 리그를 정복한 최초의 축구 감독. 축구계에서 스페셜 원이라 불리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 조제 무리뉴. 그런데 이 세계적인 축구 감독에게는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과거가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아버지는 포르투갈의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골키퍼로요. 이런 환경 덕분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 포르투갈의 하위 리그를 전전하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삼류였던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만 24. 그리고 긴 방황 끝에 대학원에서 국립체육교육학 코스를 밟은 뒤 고향에서 5년간 체육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축구를 향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던 무리뉴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의 감독을 향한 첫걸음, 영어 공부였습니다. 영어? 여기에는 이 야망남의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운 뒤 그가 찾아간 사람은 포르투갈 프로축구 구단인 스포르팅 CP의 감독 고 바비 롭슨이었습니다. 영국 사람. 그렇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의 이력과 영어 실력을 앞세워서 롭슨 감독의 통역관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무리뉴 감독은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카탈루냐어, 불어, 영어, 포르투갈어까지 6개 언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감독에게 상대팀의 전술 분석 레포트를 제출하는 등 5, 6년간 롭슨 감독 밑에서 전력 분석관과 수석 코치 등을 지내며 축구 전략을 배웠는데요. 그리고 이런 열정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침내 포르투갈 축구팀 SL 벤피카에서 처음으로 감독직을 맡게 됐고요. 대박이다. 자, 2003-2004 시즌에는 FC 포르투, 포르투갈 최고의 명문팀이죠. 이 감독으로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명문 축구단은 구단은 모두 거쳐가면서 유럽 4개국 4개 리그에서 우승한 최초의 감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열정으로 인생 역전 20년 만에 이룬 꿈. 모두가 가난하던 1980년대 이철희 씨는 한 은행 비서실장의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운전을 하면서 만나는 은행원들을 보고 이때 20년에 걸쳐 도전하게 될 그의 인생 목표가 하나 생깁니다. 뭘까?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은행원이 되겠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못한 이철희 씨에게 은행원이란 꿈은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습니다. 예전엔 더 그랬죠. 그래서 이철희 씨는 낮에는 운전을 하고 밤에는 틈틈이 공부한 끝에 열 관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고일러 관리 업무였지만요.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은행원의 꿈을 포기할 수 없던 그는 야간 대학에 진학하는데요. 아, 대단하다. 8년 만에 정규직 직원이 됐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고 자격증만 무려 9개를 따는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서무 보조일을 도우며 어깨 너머로 창구 일을 배운 이철희 씨. 그의 열정을 눈여겨본 상사들은 본사에 그를 창구직 직원으로 추천을 했고요. 은행에 처음 발을 내디딘 지 20년이 되는 2002년 나이 43세 마침내 소원하던 창구 업무를 맡는 은행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동경하던 은행원들처럼 양복을 입고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20년 만에 꿈을 이뤘지만 그의 성실함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1년에는 예금 왕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2012년엔요 은행원의 꽃이라 불리는 지점장까지 맡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살진 않습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편견을 극복한 인간 승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모모가 된 소년의 낙서. 1960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는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패션 디자이너 어머니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 미술관 관람을 했고요. 그림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린 소년에게는 확고한 꿈이 생겼죠. 나는 커서 꼭 스타 화가가 될 거야. 그런데 소년이 7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아 방황. 그림에 재능이 있었으니까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많은 것이 변해버린 삶. 하지만 거리에 반항아가 된 소년에게는 여전히 예술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지하철과 길거리의 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재치 있는 철학적 시를 써놓거나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각종 그림을 그리는 소년. 그에게 뉴욕 뒷골목은 무한한 도화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뉴욕 현대미술관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린 엽서와 티셔츠를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낙서 같긴 하지만 저렇게 보니까 사실 화풍도 보이고 또 그만의 세계도 느껴지고 굉장히 스타일이 유니크하네요, 진짜. 근데 저런 그림의 티셔츠는 예쁜데요? 저는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또 보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벽에다가 막 색칠하고 게다가 역시. 메시지로 도발적이고 막 이러니까 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가출한 소년의 길거리 낙서라니요. 게다가 소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재능을 알아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제작자 겸 큐레이터였던 디에고 포르테즈. 소년은 그의 도움으로 1981년 뉴욕 뉴웨이브 전시회에 참여하며 미술계의 유망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뉴욕의 예술계 큰손이었던 앤디 워홀 또한 이 소년의 천재성에 주목, 무려 150여 점이 넘는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 이 정도면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했겠는데요? 이제 앤디 월 들어가면 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요즘 우리 정 기자님이 아주 심취해 있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일 것 같은데요. 저도 앤디 워홀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앤디 워홀 연락 주세요. 그 소년은 바로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 예술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뽐낸 장 미셸 바스키아입니다. 진짜. 근데 진짜 참 천재죠, 천재 저분은. 네. 재능은 결국 빛이 나나 봐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에 가능한 화풍 같기도 하고. 네. 세간의 편견을 깨고 미술적 재능을 증명한 바스키아. 안타깝게도 27세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비록 그는 세상에 없지만 그의 작품은 무려 1,000억 원을 호가하는 거액에 거래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리의 이단아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다. 세상의 편견에 굴복하지 않은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에 바스키아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성공적으로 펼쳐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중동 최초의 여성 모모.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편견을 극복하고 2012년 중동 최초로 이 직업을 가지게 된 한 여성인데요. 당시 28세였던 마리암 알 사파르는 두바이 시내를 오고 가는 전철의 기관사로 임명됐는데요. 이는 중동 최초 여성 열차 기관사입니다. 세계에서도 최첨단을 달린다는 두바이 전철 시스템의 운용을 맡게 된 사파르는 해외여행에서 기차를 보고 운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다 두바이에 전철이 생겼을 때 이거다 생각했죠. 기관사의 꿈을 꾸게 된 사연을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 여성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던 분야였을 것 같아요. 저 사회에서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것 자체가 너무 멋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또 하나의 사례가 돼가지고 중동의 많은 여성들에게 직업에 한계는 없구나.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는 여성에 대해 차별이 극심했는데요.
때문에 중동 최초의 여성 기관사 사파르의 사례는 많은 중동 여성들의 기쁨이자 희망이 됐습니다. 이에 사파르 또한 더 많은 여성들이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자리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최근 이루어지는 중동 국가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여성들의 의미 있는 도전,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모모 배우의 꿈. 2022년 3월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소식. 제94회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트로이 커처. 바로 아카데미 최초 청각장애인 배우의 나무조연상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세상의 편견을 딛고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귀가 들리지 않는 농인 영화배우 김리우 씨입니다. 야, 근데 대사가 안 들리는데 이 연기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지닌 김리우 씨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스크린 속의 배우를 보며 연기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교실에서 떠들 때 선생님이 한 말. 리우야, 애들한테 보청기 빌려줘.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너희들 리우보다 성적 나쁘면 혼나? 리우도 열심히 하는데 너넨 뭐하니? 아니, 모든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 줘도 돼요? 와, 이거는 그가 마주한 편견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된 뒤 들리지 않아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또 그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날카로운 편견. 연예인은 상품인데 장애인은 연예인은 하자 있는 상품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계약 안 할 거면 안 하면 되지. 뭐하러 저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참... 당사자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화가 나. 심지어 연기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뱉은 편견 섞인 말들도 그의 연기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김리우 씨는 독학으로 연기 공부에 매진. 그렇게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모델 활동을 할 때 찍은 사진이 김조광수 감독의 눈에 띄어서 마침내 영화에 캐스팅됐습니다. 그렇게 2010년 영화 사랑은 백도시에서 청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주연으로 활약했고요. 2014년엔 배우 류준열 씨와 단편영화 미드나잇 선에 출연, 편견을 극복해내며 농인 배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언젠가는 악당 연기를 하고 싶어요. 장애인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요? 당찬 포부를 밝히며 들리지 않는 것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뿐만 아니라 농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어 뉴스를 진행하고 한국농아청년회 국제 이사직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편견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본인도 장애 때문에 뭐 여러 편견이나 차별로 힘들었을 텐데 그걸 또 이겨내고 꿈을 이룬 것도 대단하고 자기처럼 힘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편견과 차별을 딛고 배우에 대한 꿈을 이뤄낸 그. 앞으로 국내에도 이 농인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 설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현실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속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가 숱한 또 화제를 모았었죠.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라는 화두를 갖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또 포인트가 있었던 드라마예요. 근데 뭐 이것도 편견이긴 한데 과연 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드라마 속 우영우와 비슷한 실존 인물이 미국에 존재합니다. 플로리다 최초 자폐를 가진 변호사 헤일리 무스입니다. 오, 진짜로 존재를 하는군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증상인 건가요, 우영우하고? 자, 헤일리는 3살 때 1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출 정도로 똑똑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으로 판정. 여기서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이란 드라마 속 우영우처럼 지능은 낮지 않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류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일컫는데요. 이 때문에 의사는 헤일리가 직업을 갖기조차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쓰고 남들 돕는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변호사들이 하는 거 아닌가? 모두가 장애인이라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그녀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2019년 플로리다 최초 자폐인 변호사로 로펌에 채용됐는데요. 이게 뭐 드라마 속 일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가능한 거군요. 로펌에 들어갔다잖아요. 물론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헤일리 역시 자폐로 인해 감각이 예민해 소음은 그녀에겐 불안 요소. 대신 남들보다 부족한 점은 그녀의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극복. 수많은 사건 관련 이름, 장소, 용어들을 사진 찍듯 모조리 외우는 능력 덕분에 주로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반테러 사건과 의료 소송을 해결했는데요. 그리고 헤일리는 현재 장애인법 관련 컨설팅 일을 맡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작가, 예술가로도 활동. 우리는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폐인이 변호인인 게 예외가 되거나 특별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며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장애인을 향한 편견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견이라는 단어만 손으로 가리면 더욱더 중요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